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신기술 동향 5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ICT 시사용어 300개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225개까지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 시간 226번부터 해서 마지막 300번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시사용어 300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책에 대한 내용 300개 중에서 사실 우리 정보처리 실기에서 나올 만한 게 300개가 다는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뭐 전기, 전자 쪽 그리고 일반 사회 쪽의 시사 용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읽어만 봐주시고 제가 진행 도중에 이거 나올만 합니다라고 한 얘기 정도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 5강을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신기술 동향 용어 정리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업 뒷부분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강의가 신기술 동향이 6강, 7강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8강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나온 용어가 여기까지기 때문에 제가 5강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고 2013년, 2014년, 2015년 쭉 그 이후에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공지를 하고 또 올려놓게 되면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하고 발췌를 해서 6강, 7강, 8강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 강의실 내에서 5강까지밖에 없다면 현재 5강이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6강이 생기면 6강을 들어주시면 되고 또 7강이 생기면 7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술 동향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신기술에 관련된 어떤 용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보 처리를 공부하고 오늘날 IT 사회를 살면서 IT 기술이라는 것은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기술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어떤 어휘라든지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보처리 실기시험에서 신기술 동향이나 전산 영어가 계속해서 과목으로 구성이 된다면 최신 신기술에 관련된 얘기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공인단체인 한국정보통신협회에서 지정하는 신기술 용어 위주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번 시간 226번부터 정리를 할 건데 역시 학습 내용 살펴보면 ICT 시사용어 300개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용어 정리를 위해서 신기술 동향 여러분 시험을 대비를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정리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신기술 동향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시게 되면 정말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의는 끝까지 들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기술 동향 마무리 잘 하셔서 여러분 시험에 10점 만점에 6점 이상 8점까지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26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226번 내용은 주파수 경매제라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지읒자로 시작하는 주파수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경매제라는 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방송통신연 전파 이용 면허를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업자에게 주는 할당체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통신사, 세 개의 통신사, 뭐 SK, 또 KT, 그리고 LG U+, 세 개 회사에서 국가에서 어떤 주파수 범위를 경매로 내걸게 되면 이 세 개 회사에서 경매에 참여를 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는 사업자에게 그 주파수의 범위를 할당해주는 그런 형태의 체계를 주파수 경매제라고 합니다. 주파수 공유제 마찬가지겠죠. 두 사업자 이상이 한 전파 면허를 함께 쓰는 것을 우리가 주파수 공유제라고 하고요. 주파수 총량제라고 해서 한 사업자가 쓸 수 있는 방송통신 전파 전체의 양을 제한하는 규제 체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주파수 할당이라는 말은 정부가 방송통신 사업을 하려는 그 기업이나 사람에게 전파를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고, 우리는 그 주파수가 누구에게 어떻게 할당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얼마나 초고속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얼마나 초고화질로 우리가 TV나 어떤 방송을 볼 수 있을 건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경쟁을 통해서 최고의 품질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면, 우리는 그 값을 지불을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보 처리 실기 시험을 칠 때까지만이라도 이러한 용어를 이용을 해서 이런 통신사들이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준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디지털 기술로 제작해서 송출하게 되는 지상파 TV 방송이 되겠죠. 지상파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케이블 방송, 그리고 또 공중파 방송,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에게 어떤 TV 방송 프로그램을 나타내는 그런 때의 용어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0번 있고요. 231번 넘어갈까요? 자, 231번은 지상파 멀티 모드 서비스라 해서 MMS라고 하고요. 주파수 내역을 여러 채널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멀티란 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개란 말 찾아주시면 되겠죠. 지상파 3차원 듀얼 스트림이라고 해서 지상파 방송 1개 채널용 주파수 폭을 기준으로 이 폭으로 기존에 있는 2D 영상과 3D 영상을 함께 전송할 수 있는 것을 3차원 듀얼 스트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역시 그 말 속에 의미가 다 있으니까 지문 속에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크게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상파 TV 방송 시간 규제가 과거에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항상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밤 12시가 되면 TV의 모든 방송이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24시간 체제로 다 움직이고 있죠. 일부 방송은 아직까지도 시간 제한이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우리가 24시간째로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기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24시간째로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재방송 비율을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 비율 내에서 재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또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도 새벽 시간에 한 10%대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형태의 규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규제를 통해서 한국 그 방송 협회에서 각 방송사에게 24시간을 허락하면서 이러한 규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234번은 지상파 TV 방송 재전송, 재방송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3대 방송사인 SBS, MBC, KBS와 같은 지상파 TV 방송을 유선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이 있죠. 위성 방송을 통해 다시 재방송하는 건데, 진짜 좀 이름 있는 또 유명한 또 시청률이 높은 그런 방송은 지겨울 정도로 케이블에서 재방송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자, 지스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지스타라는 게 한국 최대 게임 전시 거래 행사다. 그러니까 시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게임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오락이고 즐기는 형태를 떠나서 우리나라 IT 산업에 있어서 게임 개발 업체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유명한 게임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그 게임 매니아들에게 그 게임을 판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게임 발전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게임에 빠져서 자기가 할 일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활용은 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어떤 성장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스타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한국 최대의 게임 관련 전시, 거래, 행사를 의미하는 게 바로 지스타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번에 GIF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를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인터넷 등으로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컴퓨터의 파일 압축 저장 방식으로서 우리가 보통 이제 A라는 파일에 영상을 만들면 A.gif 그림 파일 형태로 이렇게 이제 확장자가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터넷 등으로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컴퓨팅 파일의 압축 저장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주파수에 관련된 얘기고 역시 그 전기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날의 컴퓨터에서 많이 쓰고 있는 주기억 장치는 D램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제 다이나믹 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필기 시간에도 많이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는 D램을 넘어서서 뭐 P램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뭐 A램 이런 것도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컴퓨터의 어떤 주기억 장치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TV만 해도 TV는 그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을 누르면 TV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컴퓨터라는 놈은 컴퓨터 전원을 켜면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옛날 컴퓨터가 좀 오래됐으면 거의 한 1분 가까이를 기다리는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최신형 컴퓨터 같은 경우에 뭐 몇 초 내에 이제 부팅이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D램의 그 기능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더 빨리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부팅 속도가 더 빨라지고 클릭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발전은 우리의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컴퓨터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첫 슈퍼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개발한 첫 슈퍼컴퓨터. 엄청나게 이제 속도가 빠르고 대형 컴퓨터인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천둥이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천리안이라는 것도 기상, 해양, 영상 촬영 장비와 광대역 방송통신 중계기에 탑재한 인공위성의 이름이 바로 천리안이라는 거. 과거 우리가 그 통신의 시작이었던 90년대 초중반에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하면서 나왔던 통신사의 어떤 명칭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지극히 개인적인 상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이 천리안이라는 말을 과거의 어떤 통신사의 이름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으니까 이 천리안이 뭐다? 인공위성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을 신기술 용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술 용어를 강의를 들어달라는 걸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면서 아는 문제가 틀릴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들으면서 한 번쯤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1번은 청소년 이동통신 요금 상한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청소년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 요금에 폭탄 요금을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쪽 한계를 정한 체계를 이동통신 요금 상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초고선명 TV를 UDTV라고 합니다. UDTV.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HDTV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죠. 이 HDTV, 하이 덴서티보다 더 고품질을 나타내는 TV를 우리가 UDTV라고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243번에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라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원활히 쓸 수 있게끔 국내 방송통신 설비 권장 기준을 인증을 해서 건물 안에 어디 구석구석에도 실제 우리가 쓰고 싶은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인증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를 CISO라고 합니다. 고객 정보를 포함한 기업 내 모든 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상위 도메인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올 가망성은 있습니다. 탑 레벨 도메인이라 해서 국가, 지역, 단체, 기업 등을 나타내는 인터넷 주소 지정의 끝부분. 뭘 얘기하는 거죠? 그쵸. 닷컴 이런 부분 또는 뭐 org 또 우리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ac.kr 뭐 이렇게 교육기관 또는 co.kr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상위 도메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최상위 도메인.
자, 이어서 246번 보도록 하죠. 자, 246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 그러니까 취약계층에서는 통신요금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런 통신요금을 감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줘야만 가난하다고 해서 통신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이 통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물론 이런 제도가 있으면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보통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 4인 가족 기준에 통신 요금이 상당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 보통 이제 4인 기준이라면 엄마 통신 요금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아빠 통신 요금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딸이 있으면 딸에 대한 통신 요금이 한 6만 원. 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의 통신요금도 한 6만 원. 이렇게 포함하면 적어도 4, 6이 24, 한 25만 원 정도가 되죠. 25만 원 조금 넘죠. 25만 원. 거기에다가 가정용 쓰는 인터넷 사용요금 5만 원. 지금 뭐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뭐 집에 뭐 이제 올레 TV나 IPTV를 본다 그러면 IPTV 사용료 뭐 한 2만 원. 그 집에 있는 전화요금 만 3만 원. 뭐 이 정도만 합해도 35만 원, 40만 원 가까이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통신요금만 한 달에 4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는 사실 가계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그 인원수대로 하지 말고 한 가정당 통신요금을 한 10만 원 선에서 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우리나라 어떤 또 우리가 삶을 또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을 텐데요. 그죠? 자, 이런 부분도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그죠?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캐리어 이더넷 이거 중요한 용어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전송 장치라고 합니다. 캐리어 이더넷.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전송 장치를 캐리어 이더넷이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외워두세요. 자, 컴퓨터 악성 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 조사를 해서 불량이죠. 불량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이 난입하자 정부가 2006년에 시작해서 조사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스파이웨어, 불량 스파이웨어라든지 악성 코드라든지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KAPS라 그래서 한국의 통합 애플리케이션 통합 앱의 장터라고 합니다. K앱. K, 코리아의 약자를 따서 KAPS 하면 말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K-인덱스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이제 S-인덱스라고 배웠죠. 스마트폰 인덱스라고 해서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 기준이 K-인덱스라면 S-인덱스는 뭐였습니까? 스마트폰 중독 상태를 뭐 진단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도 이제 S-인덱스랑 차이점으로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251번 코렌이라고 나오는데요. 코렌 국가연구개발용 광대역 통신망이다. 코렌 과거에 많이 이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용으로 광대역 통신망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통신에 관련된 얘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사용되는 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리아 IT 펀드라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3천억 원을 출자해서 마련한 정보통신 기술 ICT 중소기업 양성기금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코리아 NFC 표준화 포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센이라 해서 한민족 과학기술자 통신망이라는 것도 있고요. 한 번쯤 읽어만 봐두세요. 또 콘텐츠 공제조합이라 그래서 콘텐츠 사업 종사자 간 친목을 꾀하고 물리적으로 돕기 위해서 세우려는 조합을 의미한다는 거. 뭐 시험에 나올 가망성 역시나 이 부분 없지만 한번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256번으로 넘어가서 자, 역시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큐브셋 요거는 별표 안에 두시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0cm쯤 되는 초소형 인공위성이다. 우리 앞서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인 것 같다. 그죠? 큐브셋. 아주 작은 초소형 인공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 펀딩이라 그래서 인터넷 군중에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구글 크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구글에서 만든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좀 쌍벽을 이루는 그런 어떤 컴퓨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라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터 확산과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마련한
공적 증명 체계를 의미한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261번 클라우딩 컴퓨터. 앞서 계속 클라우딩 얘기하는데 클라우딩 컴퓨터가 뭐냐? 뜬 구름처럼 인터넷에 산재한 컴퓨터 자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요금을 내는 형태의 컴퓨팅 체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꺼내 써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떤 지식 창고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개업이라고 해서 CBS라는 약자를 쓰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를 좀 전문적으로 중개해 주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긴 합니다. 자, 클리어캄이라고도 이것도 앞서 우리가 2012년 2차 용어 발표에서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암호화하지 않는 디지털 TV 방송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체계를 클리어캄이랍니다. 이제 QAM이라는 게 우리가 진폭과 또 위상을 합한 변조 방식을 의미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클리어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암호화하지 않은 디지털 TV 방송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체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키소라고 부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것도 있고요. 타이젠, 요거는 한번 나올 가망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와 인텔이 함께 개발한 컴퓨터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의미하는 겁니다. 타이젠이라는 운영체제입니다. 인텔과 삼성전자가 함께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어떤 기업이 투입이 돼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본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 기출 문제를 들여다보면 특히 전산 영어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우스 바이러스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바이러스 이름인데 누군가 만든 건데 이런 생각으로서 우리가 외면하다가 시험에 덜렁 나와버리면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젠이라는 용어 한번 봐두세요. 상식적으로. 이어서 266번 타이탄, 요것도 이제 이어서 타이탄은 2012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계산 속도가 가장 빠른 컴퓨터라고 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타이탄이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타이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2012년 10월 29일을 기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014년, 2015년 뒷부분에 시험 치시는 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최고 빠른 컴퓨터 타이탄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 뒤에 물론 타이탄보다 더 빠른 컴퓨터가 나오지 않으면 괜찮겠지만 나와 있으면 또 이름이 바뀌겠죠. 그래서 뒤에 강의를 중심적으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에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과거 기출 문제에서 또 한 번 출시될 수 있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뒷부분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들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태양 흑점에 관련된 관심들이 이제 세계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터치 스크린 패널이라 그래서 손끝으로 화면을 건드려서 컴퓨팅 기기를 구동하는 데 쓰는 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액정, 패널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테드라 그래서 역시나 비영리 기술 오락 디자인 강연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테인이라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초고속 연구 통신망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 역시 읽어봐 주시면 되겠네요. 자, 271번 통신감청이라는 거, 감청이라는 말 의미 아시죠? 자, 272번은 통신만 적합 시험이라 그래서 휴대폰 따위가 이동통신망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또 품질이 보장되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을 통신망 적합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테스트를 해야만 더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통신사실 확인.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을 알아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범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원래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누구나 함부로 그 사람의 통신 내용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범죄에 연관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의미겠죠. 통신사실 확인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통신서비스 장애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읽어봐 주시고요.
자, 276번 넘어가서요. 자, 통신 중개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전화로 말을 주고받기 어려운 청각 언어 장애인의 메시지를 중개하는 일.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좀 소외된 장애우나 이런 분들을 위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줘야만 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277번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유리처럼 투명한 디스플레이로서 실제 이제 이렇게 유리에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이 뒷부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 지나가는 게 이 뒷부분의 유리에서 다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투명한 화면에서 어떤 그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앞으로 이게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영화에서 이제 투명한 화면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형태의 모니터가 개발이 돼서 앞으로 상용화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TV 화이트 스페이스, TV 방송용 주파수 대역 가운데서 방송 사업자가 쓰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 대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 대역이 늘 있으면서 그 부분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겠죠. 자, 파워 블로그 잘 아실 거고요. 방문자가 많아서 영향력이 큰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파워 블로거라고 합니다. 자, femtocel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필기 공부 시간에 많이 정리했던 그 단어입니다. 자, femtocel의 의미는 여기서는 이동통신의 초소형 기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용량 처리 속도 단위로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나시죠? 밀리세크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밀리세크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그 다음에 피코 그 다음에 fem토 그 다음에 아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얘는 이제 1000분의 1초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100만 분의 1초를 얘기하는 거죠. 나노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fem토는 10의 마이너스 15승 그리고 아토는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되겠죠. 오늘 15승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femtocel이니까 이동통신용 초소형 기죽이니까 그만큼 femtocel이 작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뭔 뜻이 아시겠죠? 10의 마이너스 15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5승이니까 10의 15승분의 1초를 나타내는 거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크기를 나타내는 말로 femtocel이라고 쓰고요. 이따 뒤에 가면 또 picocel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281번 넘어가서요. 자, 281번은 자, 플랫폼 as a service라고 하고요.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플래신 코렉투어 파라미터 GPS 위치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죠. 자, 플레임이라는 거 이것도 한번 봐두시는데 2012년 5월 이란에서 발견된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이 플레임입니다.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전산 영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회 시험에서 전산 영어에서 아마 제우스 바이러스가 나왔었어요. 제우스 바이러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용어 정리를 다 해서 지난 기출 문제에 출제되었던 용어를 따로 설명까지 덧붙여서 자료실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따가 수업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플레임이라는 것은 2012년 5월 이란에서 발견된 컴퓨터 바이러스 이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피싱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죠. 금융사기, 금융사기에 관련된 말을 우리가 피싱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전산 영어나 또 신기술 동향 용어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PLM이라는 것은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할 때 쓰는 컴퓨팅 소프트웨어,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86번 넘어가서요. PMO라는 거, 예산이 20억 원 이상인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갖춰야 할 프로젝트 관리 조직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피코셀 나왔죠. 아까 femtocel에 이어서 피코셀 나왔는데 femtocel에 비하면 피코셀이 한 단계 낮은 거죠. 그래서 200에서 300명 정도 수행하는 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이니까 앞서 배웠던 femtocel과 피코셀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288번에 필름 타입 패턴 편광 3차원 디스플레이다 해서 편광 현상을 이용해서 3차원 영상, 3D 영상을 구현하는 TV의 부품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둡이라는 거 좀 특이한 말이죠. 정보를 분산 처리를 돕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다 해서 분산 처리를 위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하둡은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한 어떤 작업에 필요한 용어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5, 이 HTML이라는 게 우리가 인터넷 그 랭귀지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 웹사이트가 http 땡땡 슬래시 하고 주소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려고 하는 그 화면을 프로그램 랭귀지로 만들었던 그 랭귀지 언어를 우리가 HTM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5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세대 웹을 표현할 수 있는 표준 규격 언어를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5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91번 넘어가서요. 자,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코바코라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후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봐두시면 되겠고요. 헤비 업로드라는 거, 헤비입니다. 헤비 업로드. 인터넷 사이트에 컨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을 헤비 업로드라고 한다.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쵸? 우리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최신 영화를 다운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려주니까 다운받게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역시나 또 제가 또 강의고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적절하게 돈을 내고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써야만 우리나라 이 IT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IT 컨텐츠 산업이 발전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일단 구매를 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홀로그램이라는 거 잘 아시죠? 공간에 놓은 물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우리가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휴대폰 가격 표시제, 말 그대로 휴대폰 판매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휴대폰 대출 사기, 휴대폰 서비스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소액을 대출해 준 뒤에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휴대폰 대출 사기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 볼까요? 자, 마지막 페이지. 휴대폰 보조금이라 그래서 이동통신 시장과 산업 양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우리의 그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를 거들어주는 돈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나쁜 쪽으로 쓰이면서 그 통신사가 영업 정지도 당하고 뭐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통신사가 그래도 거대 통신사가 나라로부터 영업 정지를 당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외에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휴대폰 실버 요금제라는 거 고령자를 위한 상품이고요. 휴대폰 이용 가이드라인 역시 전자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지침이고요. 휴대폰 자급제, 소비자가 휴대폰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고요. 자, 히토류라는 거 이거 이제 생소한 용어니까 봐두세요. 존재하는 수가 많지 않아서 희귀한 금속을 우리가 히토류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생소한 용어니까 눈팅 정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서 ICT 시사용어 300개를 모두 다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렇지만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300개 용어를 저랑 같이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단 한 개라도 단 두 개라도 평소 여러분들이 몰랐던 용어를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직접 들여다봤을 때 조금이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웠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LTE가 우리가 고유명사처럼 또 LTA가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사용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에서 3G보다는 LTE가 더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썼지만 이 LTE가 구체적으로 뭐의 약자인지 그죠? 도대체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우리가 몰랐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잘 해석을 하시고 여러분 시험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흐름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신기술 동양 용어 5개 중에서 우리의 목표는 3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니까 3개 이상 반드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강의 중단시키지 마시고 끝까지 좀 더 들어주세요. 제가 몇 마디 더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페이지 또 보여드리면 이거 그죠? 이거 뭡니까? 2006년 1회 기사부터 2013년 2회 기사까지 출제됐던 용어입니다. 한번 출제됐던 용어가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산업기사입니다. 산업기사도 출제됐던 문제가 기사에 나올 수 있고 기사의 문제가 역시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많은 용어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강의실로 들어오시게 되면 기사 친구 강의실로 들어오게 되면 내 강의실 보이시죠? 내 강의실에 보면 여기 학습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학습 자료실. 학습 자료실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189번입니다. 189번을 찾으셔서 신기술 동양, 전산영어, 출제용어 정리 자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파일로 올려뒀으니까 이 부분 다운받으셔서 좀 출력을 하셔서 좀 들고 다니면서라도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 시험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고요. 다음 시간 예고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 6강이라는 것은 TTA에서 새로운 어떤 용어를 올려주게 되면 TTA 사이트 아시죠? 제가 워낙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올려주게 되면 제가 6강을 촬영할 거고요. 여러분 강의실을 들어왔을 때 6강이 없으면 5강까지 듣고 시험 치시면 되고요. 6강이 있으면 6강까지, 7강이 있으면 7강까지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술 동양 용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기로 약속드리고요. 여러분 시험 잘 치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